30해를 함께 살았던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 묵혀둔 서운함을 내려놓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경상북도 영주에 사는 65살 박연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연옥 씨는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어요. 위로 오빠 둘, 아래로 여동생 하나가 있었죠. 어릴 때 연옥 씨네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버스 운전기사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셨죠. 방 2칸짜리 단칸방에서 6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는데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로 몸을 부비며 잠들곤 했어요. 그때 형제들은 정말 한몸 같았습니다. 큰오빠 영철이는 학교 끝나면 신문 배달을 해서 동생들 학용품을 사줬고 작은 오빠 영호는 밤마다 연옥 씨 숙제를 봐줬어요. 연옥 씨는 막내 동생 순이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게 일과였죠. 배고픈 날이 더 많았지만 라면 하나를 넷이 나눠 먹으면서도 서로 더 먹으라고 젓가락을 미루던 시절이었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너희 넷은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야.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끼리 의지하며 살아라. 연옥 씨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형제는 영원히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형제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큰오빠 영철이는 서울에서 건설회사에 취직했고 작은 오빠 영호는 부산에서 작은 철물점을 열었어요. 막내 순이는 대전으로 시집을 갔죠. 연옥 씨만 고향 영주에 남아 부모님을 모셨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오더니 석 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엔 명절에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형제니까 언제든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연옥 씨가 5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급하게 형제들에게 연락을 돌렸는데 돌아온 대답은 하나같이 비슷했어요. 큰오빠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맡고 있어서 당장은 못 내려가. 병원비는 보탤게 하고 말했고 작은 오빠는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 누나가 가까우니까 일단 좀 봐줘 하더라고요. 막내 순이마저 애들 학교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어. 언니가 좀 맡아줘. 나중에 시간 되면 교대할게 하고 말했죠. 연옥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데 형제들 입에서 나온 건 바쁘다는 핑계뿐이었거든요. 결국 연옥 씨 혼자 병원을 지켰습니다. 낮에는 간병하고 밤에는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서 쪽잠을 자면서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형제들은 간간히 병원비를 보내왔지만 얼굴을 비추는 건 석 달에 한 번이 고작이었죠. 올 때마다 아버지 손 한 번 잡고 고급 건강식품 상자 하나 놓고 2~3시간 만에 떠났어요. 떠나면서 하는 말은 늘 똑같았습니다. 누나 고생 많아. 우리가 자주 못 와서 미안해. 연옥 씨는 웃으면서 괜찮아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어요. 석 달 동안 자기가 흘린 땀과 눈물이 잠 못 이루고 뒤척인 밤들이 그 한마디로 가름되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간병이 3년째로 접어들던 해였어요. 어느 날 작은 오빠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나 좀 도와줘. 사업이 어려워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 5천만 원만 빌려줘. 딱 6개월만 갚을게. 연옥 씨는 망설였어요. 그 돈은 남편과 함께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어릴 때 숙제 봐주던 오빠 얼굴이 떠올랐어요. 피를 나눈 형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결국 연옥 씨는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 같은 건 쓰지 않았어요. 형제끼리 무슨 문서냐 싶었거든요. 오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누나 정말 고마워. 반드시 갚을게.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요즘 힘들어서라며 미루더니 나중엔 연락 자체를 피하기 시작했죠.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가끔 통화가 되면 바빠서 그래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5년째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어요. 다들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효자효녀처럼 슬퍼했죠. 연옥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5년 동안 병원에 얼굴 한 번 제대로 비추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니. 장례가 끝나고 닷새 뒤 큰오빠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유산 정리였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시골집과 농지, 그리고 예금 3천만 원 정도였죠. 큰오빠가 말했어요. 4등분하면 1인당 7,500만 원 정도 되겠네. 공평하게 나누자. 그때 연옥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내가 5년 동안 아버지 간병한 건 좀 감안해 줄 수 있을까?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그 사이에 내 가게도 거의 망했거든. 형제들 시선이 일제히 연옥 씨에게 쏠렸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막내 순이가 입을 열었죠. 언니, 그건 좀 그렇지 않아? 우리도 병원비 보냈잖아. 그리고 언니는 아버지 집에서 살았으니까 월세 안 낸 거나 마찬가지잖아. 연옥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새벽마다 기저귀 갈고 밤마다 뒤척이는 아버지 자세 바꿔드리고 욕설에 폭력까지 감당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월세를 안 낸 거라고요? 작은 오빠 영호도 거들었어요. 맞아. 누나가 고생한 건 아는데 그렇다고 누나만 더 가져가는 건 좀 그렇지.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 연옥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결국 유산은 4등분 됐습니다. 연옥 씨에게 돌아온 몫은 7,500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5년 동안 밀린 건강보험료와 가게 적자분을 빼고 나니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건물을 나서는데 작은 오빠 영호가 슬쩍 다가왔어요. 누나, 그때 그 돈 있잖아. 지금 좀 힘들어서 당분간은 못 갚을 것 같아. 연옥 씨는 웃으면서 괜찮아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5천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유산 7,500만 원 앞에서 그 돈 얘기를 꺼내다니. 아, 이 사람들은 진짜 남이구나.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 후로 연옥 씨는 형제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미워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명절에 전화가 와도 안 받고 경조사 연락이 와도 축의금만 붙이고 얼굴은 비추지 않았죠. 처음 2,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그 장면들이 떠올랐거든요. 유산회의 때 월세 안 낸 거 아니냐고 쏘아붙이던 동생 얼굴, 빌려간 돈 얘기를 슬쩍 피하던 오빠의 눈빛. 분노와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됐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고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지? 형제들은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자기 삶 잘 살고 있을 텐데 나만 혼자 여기서 미워하느라 병들어가고 있잖아. 그 순간 뭔가가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대요.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결국 자기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추라고 부른다더군요. 과거의 상처를 계속 되씹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망가진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연옥 씨는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그 감정에 에너지를 쏟지 않기로 했어요. 미워해봤자 형제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나간 일이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요. 올해 설날 아침 연옥 씨는 혼자 떡국을 끓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텅 빈 부엌이 서글펐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고 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흥얼거리며 국물간을 맞추는데 마음이 묘하게 편안하더래요. 오후에는 안방 아랫목에 앉아서 뜨개질을 했어요. 손녀줄 장갑을 뜨는 중이었는데
털실이 손끝에서 스르륵 풀려나가는 감촉이 좋았대요.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누구한테 맞출 것 없이 그냥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이렇게 고요할 수 있구나 싶었죠. 해질 무렵 연옥 씨는 문득 서랍 속 낡은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 사진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40년 전 흑백 사진 속에서 사남매가 웃고 있었어요. 헐렁한 교복을 입은 어린 연옥 씨가 동생 손을 잡고 있고 오빠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죠. 예전에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핑 돌았는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대요. 미소가 지어지더래요. 그래, 그때는 진짜 가족이었어. 라면 하나 나눠 먹으며 배시시 웃던 그 시절에 우리는 분명히 가족이었어. 지금은 연락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지만 그렇다고 그때의 추억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멀어졌다고 해서 형제였던 시간이 지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시 멀어진 형제가 있으신가요? 명절이 다가오면 연락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나요? 만나면 불편하고 안 만나면 죄책감 들고 그 사이에서 마음이 힘드신가요? 괜찮아요. 멀리 있어도 괜찮아요.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형제가 남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인 게 아니에요. 거리를 두는 것도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평화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하니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이겁니다. 첫째, 형제라는 이름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마세요. 어릴 때는 운명 공동체였지만 어른이 되면 각자의 삶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둘째, 미움의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미워하는 동안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어요. 결국 손해보는 건 미워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셋째,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상처 주고받는 것보다 멀리서 서로의 안녕을 바라는 게 더 나은 관계일 수 있어요. 연옥 씨는 사진첩을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미워하지 않아. 그냥 먼데 사는 사람들이 된 거야. 그것도 괜찮아. 이 사연이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밝힌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사연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주세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